안녕하세요. 윤명실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좀 감동적이고 장쾌한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잘 아시죠? 그 중에서도 고구려를 대표하는 문화는 고구려 성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성의 나라입니다. 특별한 성을 가졌죠. 그리고 고구려 성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교적 마음 편하게 고구려 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를 볼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성이죠. 북한 지역에 있는 고구려 성을 보겠습니다. 이 북한 지역에 있는 고구려 산성은요, 2000년도 직전에 연변대학에 있는 설범 교수가 직접 들어가서 촬영한 겁니다. 그 연구 성과를 활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황해도 지역의 해양방어 체제는 제 연구 성과지만 역시 그것은 자료를 통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진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야, 고구려선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책들이죠.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 체제 연구. 보면 북한 지역은 설범 교수, 그리고 해양방어 체제는 제가, 그리고 오른쪽에 새로 낸 책에도 역시 고구려 성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고구려 성은 몇 개 지역으로 나눠졌는데요. 수도권 지역 있죠. 그리고 압록강 위역, 또 요동반도 남부 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전선이고요. 핵심은 역시 국경선이죠. 요동지역입니다. 요동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차 들어오면서 국내성 수도권 방어체제, 그리고 427년에 평양지역으로 수도를 옮긴다면 평양지역 방어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양방어체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간과했었습니다. 분명히 해양전의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양방어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었죠. 특히 후기에 가면은요, 심지어는 대동강 하구까지도 적군들이, 해군들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역도 방어체제가 구축되어 있죠. 삼국사기 그리고 구당서에 보면은 고구려는 176개의 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구역과 연관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200개에서 300개 사이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북한 지역이 더 조선되면 늘어날 가능성은 크죠. 만주 일대, 서해안 일대, 동해안 일대, 한강유역과 중부 내륙, 그리고 중부지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최소한도 20여 기 이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 50기 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보루들도 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북한에는 2000년까지 조사된 것이 41개, 그중에 33개가 산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 지역이에요. 압록강 하구 지역, 그리고 대동강 위역, 일본은 경기만 지역. 이게 북한에 있는 고구려 산성들입니다. 분포들을 보시죠. 이거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 체제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들을 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죠. 자, 도표된 것이죠. 이렇게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건데요. 이것이 대동요지도 전도죠. 김정호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방이 뻗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산이에요. 산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난공불락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토끼 모양을 했는데 이렇게 육당 체남선을 비롯한 분들이 우리는 오히려 호랑이 모양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특히 발해 그리고 고구려는 사실은 남만주 일대가 매우 중요했죠. 통념을 깨야 됩니다. 자, 조선 팔도 여지들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고구려 성들은, 특히 우리나라 성들은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전부 다 산과 산과 그리고 앞쪽에 흐르는 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성도 쌓고 기마군단도 활용하는, 그리고 바다에서 해군도 활용하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고구려의 전투 시스템입니다. 북한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백마산성 많이 들어보셨죠? 병자호란 때 그 유명한 임경업 장군이 지키던 것이죠. 이게 최초의 성입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최초의 성. 그래서 여기를 늘 지키는 건데 결국은 방어를 또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고구려 고로봉식 산성이니까 이미 조선 이전에 고구려 때 성을 쌓은 겁니다. 둘레가 1.4km 해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걸망산성인데 역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서희가 강동 육지를 쌓았죠. 그때 쌓은 흥화진성을 이곳으로 보고요. 또 강감찬 장군이 엄청난 성과를 얻었죠. 그 도강하는 것들.
이때 그 전투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구려 산성들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백마산성입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모든 세력들이 반드시 돌파해야지만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죠. 성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는 여기를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만주에서 이런 것들 또는 이거보다 더한 성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의 실체를 제가 감잡을 수가 있고 강의를 하면서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고구려 성은 단순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성들은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구역을 전체 점령하려면 정말 힘든 것이죠. 각각의 구역들은 독자적인 방어 체제를 갖고 있고 또 4개가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문이죠. 이게 참 옹성 구조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성을 쌓아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잘 쌓고 그리고 예쁜 성들이 있죠. 동문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됐던 돌을 보니까 이렇게 앞이 약간 뾰족해서 이거를 견치석, 즉 개 이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각추형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돌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쇠경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성들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 사각추,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들인데요. 특히 고구려 성벽의 표면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고 면밀하게 가다듬었어요. 이런 것들은 비교적 허술하게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용골산성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산속 능선, 골짜기 이런 곳에 성이 있는 겁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쪽에는 내성만 고구려 성이고요. 그 이후 조선시대 때 또 외성을 쌓은 겁니다. 용골산성을 보니까 이렇게 쌓았고 가운데 보이는 텅 빈 곳은 일종의 사구죠. 이것을 통해서 활이라든가 그리고 쇠뇌, 기계 화살이죠. 이런 것들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에는 샘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수원이거든요. 고구려가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장기 항전을 펼 수 있는 것은 안쪽에 물이 풍부한 것이고요. 당연히 고구려의 성들은 산세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수원지가 풍부하고요. 또 이런 샘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성과는 좀 다르죠. 고구려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암문, 이건 몰래 들어가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도 문을 만들어 놓고 내부에 있는 우리 고구려 사람들만 여기를 통해서 들락날락 했던 겁니다. 적군이 모르는 곳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다시 능한산성이 나타나는데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 7개의 치성도 있죠. 치성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해까지 관측할 수가 있다. 사실은 북한산성에서도 우리는 서해를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능한산성에서 서해를 관측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토의 동서폭이 좁기 때문에 내륙에서 서쪽에 가까운 성들은 대부분 바다를 관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과 해성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성들도 많이 있다는 것, 이 특징을 꼭 이해하십시오. 능한산성의 소문의 안쪽 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화강암을 예쁘게 다듬어서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벽돌을 보십시오. 꼭 메주돌 같죠? 잘 쌌습니다. 역시 샘물이 있고요. 그리고 동문도 백마산성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고구려 전용지 양식이니까 고구려 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동문의 옹성 모습을 도용화시킨 겁니다. 적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적들은 바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옹성은 항아리를 얘기하고요. 도관에 든 쥐, 이거는 바로 항아리 속에 든 쥐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고구려 산성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곳을 적들은 뚫고 들어오기 정말 힘들죠. 일단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3면, 4면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성들은 이렇게 완벽한 옹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원벽을 보세요. 대단하죠.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몇 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플러스 말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역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 구역, 또 다음 구역. 이렇게 큰 성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백제성, 신라성, 가야성 이런 성들과 고구려 성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규모라든가 체계라든가 심지어 미학적 가치마저도.
정말 고구려 성은 뛰어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일본성, 중국성, 그리고 유럽성을 비교하는데요. 그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경, 남북도, 강원도 쪽에도 이렇게 많은 성들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동쪽 함경 북도에는 운두산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은요, 결국 두만강을 넘어서 동해를 타고 내려오는 세력들은 정규군이 아니거든요. 서북방의 북방 유목민족이라든가 서쪽의 중국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한 방어체제를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두산성을 쌓았는데 운두산성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멀리서 보니까 역시 직벽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자연 직벽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경남벽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능선을 치고 올라가면서 성을 쌓았으니까 이거 쌓기가 참 힘들죠. 역시 똑같이 운두산성도 서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부터 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큰 담벼락을 쌓아서 일단 적을 예봉을 막고요. 그리고 이 적은 들어올 때 갈라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양쪽에서 그대로 공격을 하니까 역시 도관에든 추가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문에 있었던 옹성 구조랑 조금 다르지만 이런 전방에 벽을 쌓은 옹성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바로 고구려 성인데요. 남한에서는 이런 성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평양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성들을 보여드립니다. 청룡산성, 흘골산성 보여드리는데 역시 이것은 평양 지역의 수도권을 방어하는 체제들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교통로들이 만나지는 중요한 요충지에 세워진 성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린 것은 바로 평양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성인데요.